강원도 최북단 산악지대에 위치한 신병교육대의 겨울밤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깊어가고 있었으며 하늘에서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려는 듯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시야를 하얗게 가리고 있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보초를 서던 경계병들의 입김마저 허공에서 즉시 성해로 변해버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은 중대장실 뿐이었고 그곳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림과도 같은 거친 호흡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대위 박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거칠게 집어들어 입안으로 털어넣으며 핏발선 눈으로 창밖의 눈보라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조금 전 겪었던 치욕적인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며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불과 1시간 전 박민석은 순찰이라는 명목으로 여자 신병들의 생활관 근처를 배회하다가 홀로 식수대로 향하던 158번 훈련병 강지우를 발견하고는 본능적인 욕정을 주체하지 못해 그녀의 뒤를 밟아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으려 했었다. 평소처럼 계급과 위력을 이용해 적당히 겁을 주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 겁에 질린 신병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으려던 그 순간 강철 같은 악력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강지우의 눈빛은 겁에 질린 신병의 것이 아니라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웠으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상관, 성추행은 군법, 회부감이라며 경고하고는 그를 거칠게 밀쳐내고 사라져버렸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이 통하지 않는 구역이 있다는 사실과 감히 신병 따위가 장교인 자신에게 물리적인 반격을 가했다는 사실은 박민석의 비틀린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그는 이 수치심을 만회하기 위해 광기 어린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당직 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전 중대원에게 완전 군장 집합 명령을 내리라고 고함을 질렀고 당황한 당직 사관이 날씨와 시간을 이유로 주저하자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당장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했다. 곧이어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병사들의 평온한 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생활관의 불이 일제히 켜지며 잠에서 덜 깬 신병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허둥지둥 관물대를 뒤지며 군복을 챙겨 입는 혼란 속에서도 158번 훈련병 강지우는 침착하게 눈을 뜨고 상황을 파악하며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전투복을 갖춰 입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박민석이 자신의 거절에 앙심을 품고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가해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전체 부대원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런 미친 짓을 벌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전투와 끈을 조여매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공포에 질려 울먹이는 동기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지시하며 리더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박민석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표정을 유지한 채 이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머릿속의 녹화 장치를 가동했다. 연병장으로 뛰쳐나온 신병들은 들이닥치는 눈보라와 칼바람에 비틀거렸고 제대로 군장을 꾸리지 못한 인원들은 허둥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기도 하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확성기를 든 박민석은 지프차의 헤드라이트를 병사들의 눈을 향해 비추며 단상 위에 서서 늑장을 부린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그의 곁에 선 조교들은 추위와
상관의 눈치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며 병사들을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박민석은 신병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며 군기가 빠져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사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대열 한가운데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는 강지우를 향해 집요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민석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눈밭을 저벅저벅 걸으며 신병들의 대열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고 트집 잡을 거리를 찾기 위해 군장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무작위로 병사들의 배낭을 걷어차거나 군복을 잡아당겼다. 추위에 떨며 제대로 관등 성명을 대지 못하는 신병에게는 가차없이 얼차려를 부여했고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폭력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마침내 강지우의 앞에 멈춰선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군장을 군화발로 걷어찼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며 완벽한 군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민석은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찾아내고 싶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어두운 심연과도 같은 눈동자뿐이었다. 그녀의 완벽함이 오히려 박민석의 화를 더욱 돋우었고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강지우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고는 귓가에 대고 오늘 밤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며 비열하게 속삭였다. 강지우는 그의 역겨운 숨결을 느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명령에 따르겠다고 대답함으로써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이는 박민석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즉시 전중대원에게 산악 행군 준비를 명령했고 이 날씨에 산을 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참모의 만류조차 무시한 채 선두 차량에 탑승하여 엔진을 거칠게 공전시켰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신병들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박민석의 지프차 뒤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강지우는 대열의 후미에서 뒤처지는 동기들을 챙기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단순한 훈련병이 아닌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목에 찬 구형 디지털 시계의 버튼을 조작하여 현재 위치와 상황 코드를 본부로 송신할 준비를 마쳤고 오늘 밤이 박민석이라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 수집의 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행군이 시작된 지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아 가파른 산길은 눈으로 덮여 미끄러운 함정으로 변했고 체력이 약한 신병들은 하나둘씩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민석은 확성기를 통해 엄살 피우지 말라고 소리치며 나고자는 영창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넘어진 병사를 일으켜 세우려는 동기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며 행군 속도를 높이라고 재촉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군장 무게뿐만 아니라 옆에서 탈진해가는 동기의 소총까지 대신 짊어지고 걸으며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인적인 체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석이 탄 지프차가 따뜻한 히터를 켜고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 차가 곧 그의 관이 될 것이라고 차갑게 되뇌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눈 폭풍은 절정에 달해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시야를 백색으로 가득 채웠으며 병사들의 체력은 한계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지력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선두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급경사 구간에서 한 신병이 미끄러져 낭떠러지 쪽으로 굴러떨어질 위기 상황이 발생하며 행군 대열은 순식간에 멈춰섰다. 박민석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창문만 살짝 열고 무슨 일이냐며 짜증 섞인 고함을 질렀지만 강지우는 이미 본능적으로 군장을 벗어던지고 사고 지점을 향해 눈밭을 헤치며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나 괴롭힘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자 악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지우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던 동기의 군장 끈을 낚아챈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으며 그녀의 군화발이 얼어붙은 지면을 깊게 파고들며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두 사람 모두 까마득한 어둠 아래로 추락했을 아찔한 상황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동기의 얼굴을 확인한 강지우는 안도할 새도 없이 단단한 팔로 그녀를 끌어올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고 주변에 있던 다른 신병들이 달려와 그들을 부축하며 울먹였다. 하지만 이 급박한 구조의 순간조차 박민석에게는 행군을 지체시키는 짜증스러운 해프닝에 불과했기에 그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대열을 정비하라며 비인간적인 고함을 질러댔다. 지프차의 따뜻한 히터 바람을 맞으며 편안하게 앉아있는 박민석과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신병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고 그것은 단순한 계급의 차이를 넘어선 인간 존엄성의 박탈이었다. 박민석은 텀블러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며 확성기를 통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발을 헛디디는 것이라며 사고를 당할 뻔한 병사를 조롱했고 이는 공포에 떨고 있던 신병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심어주었다. 강지우는 넘어진 동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차 안에서 낄낄거리는 박민석의 실루엣을 향해 서늘하게 꽂히며 그의 모든 언행을 기억 속에 새겨놓고 있었다. 행군이 재개되자 눈보라는 더욱 맹렬한 기세로 몰아치기 시작했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헤치며 걷는 것은 마치 진흙탕 속을 걷는 것처럼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하며 병사들의 발목을 잡았다. 젖은 전투화 속의 발가락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동상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멈추거나 힘들다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억압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박민석의 지프차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다가 급가속하여 매연을 내뿜기를 반복하며 뒤따르는 병사들을 괴롭혔고 이는 명백히 훈련 목적이 아닌 사적인 감정을 앞세운 가학적인 놀이에 불과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있어 이 정도의 행군은 특수부대 시절 겪었던 지옥주 훈련에 비하면 산책 수준에 불과했지만 훈련되지 않은 일반 병사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고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열의 측면으로 이동하여 지쳐서 뒤처지는 동기들의 배낭을 뒤에서 살짝 밀어주거나 팔짱을 껴서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등 교관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도움을 제공하며 전체 대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의 이러한 헌신적인 행동은 극한 상황 속에서 동기들에게 무언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들은 강지우를 의지하며 필사적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산길이 점점 험해지자 박민석은 지루함을 느꼈는지 확성기를 통해 군가를 부르라고 명령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른 병사들에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게 강요하며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악취미를 드러냈다. 악을 쓰며 군가를 부르는 신병들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박민석은 목소리가 작다는 핑계로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거나 눈밭에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의 강도를 높여갔다. 강지우는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파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이 모든 부당한 지시와 가혹 행위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차분하게 분노를 갈무리했다. 박민석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엎드려 있는 병사들의 등을 군화발로 밟으며 지나갔고 자신이 마치 전장의 지배자라도 된 양거들 먹거리는 태도로 훈시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군인 정신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권력 과시에 불과했다. 그는 특히 강지우의 앞에서 멈춰서서 그녀의 등을 지시기듯 밟으며 나지막이 조소했는데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 너는 내 발밑에 있는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그의 말은 스스로의 파멸을 재촉하는 유언이나 다름없었다. 강지우는 치욕스러움을 참아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박민석에 대한 기소장 목록이 하나씩 추가되며 완벽한 법적 심판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다시 행군이 시작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고 병사들의 속눈썹과 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어 서로의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 되었다. 체력이 바닥난 몇몇 신병들은 헛구역질을 하거나 다리에 쥐가나 주저앉기도 했지만 박민석은 의무병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고 동기들이 알아서 챙기라며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생명 경시 풍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강지우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몰래 동기의 다리를 마사지해주며 상태를 살폈고 저체온증 초기 증상을 보이는 동료에게 자신의 핫팩을 건네주는 등 리더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지프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불빛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도깨비 불처럼 기괴하고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박민석은 라디오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흥얼거리며 병사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외면했고 때로는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튕겨 던지며 뒤따르는 병사들을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강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밟고 지나가며 그가 뱉어낸 타액과 지문이 묻은 그 꽁초조차도 나중에 현장 검증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 행군 코스의 반환점인 산정상 부근에 도착했을 때 박민석은 휴식을 주는 대신 전원 집합을 명하여 눈보라가 몰아치는 허허벌판에 병사들을 세워두고 장장 30분에 걸친 일장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군인이었는지에 대한 거짓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신병들의 길을 꺾으려 했지만 병사들은 추위에 떨며 그의 말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강지우는 그의 연설 내용 중에 포함된 비하 발언과 욕설, 그리고 규정에 어긋나는 협박성 멘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청취하며 이 모든 것이 군 형법상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함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연설 도중 박민석은 갑자기 생리 현상이 급하다며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노상방뇨를 하는 추태를 부렸고 이를 보고 경악하여 고개를 돌리는 여군 신병들을 향해 군인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쓰겠냐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선 명백한 성범죄이자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였기에 강지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며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결정적인 장면을 자신의 특수렌즈 장비로 캡처하며 내일 열릴 군사 재판에서 이 장면이 공개될 때 박민석이 지을 표정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삼켰다. 돌아가는 길은 내리막이라 더욱 위험하고 미끄러웠기에 긴장감은 배가 되었고 이미 체력이 고갈된 병사들은 다리가 풀려 수시로 넘어지며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박민석은 복귀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차량의 속도를 높였고 뒤따르는 병사들은 뛰다시피 걸으며 죽음의 레이스를 펼쳐야만 했다. 강지우는 대열의 맨 뒤에서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며 거의 끌고 가다시피 동기들을 챙겼고 그녀의 전투복은 땀과 눈으로 뒤범벅되어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며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지만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멀리 부대의 위병소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병사들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박민석은 마지막까지 군기를 잡겠다며 위병소 앞에서 오리걸음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고
한계에 다다른 병사들을 끝까지 쥐어짜는 그의 잔혹함에 강지우는 마지막 인내심을 시험받는 듯했다. 그녀는 피가 배어 나오는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오리걸음으로 위병소를 통과했고 박민석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며 무겁게 내려앉은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부대에 복귀한 병사들은 젖은 군복을 벗을 힘조차 없어 생활관 바닥에 쓰러져 앓는 소리를 냈고 의무대는 동상과 타박상을 입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야전 병원을 방불케 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부상당한 동기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의무병에게 인계한 뒤 조용히 화장실로 이동하여 비밀 통신 장비를 꺼내 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본부 상황실로 작전명 심판의 날 개시를 알리는 암호 코드를 전송했다. 박민석은 대대장실로 돌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술병을 꺼내 들었고 자신이 오늘 신병들에게 참된 군인 정신을 심어주었다고 착각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 쌓인 연병장을 바라보았지만 그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뒤에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거대한 사법 처리의 그물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강지우는 침상에 누워 잠든 척하며 귓가에 들려오는 동기들의 고통스러운 잠꼬대를 들었고 그 소리들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만들었다. 폭설은 이제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인간의 생존 본능을 시험하는 거대한 자연의 재앙으로 변모하여 훈련병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고 방향 감각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백색의 감옥을 형성하고 있었다. 산악 지형의 특성상 칼날처럼 예리하게 파고드는 바람은 방한복을 뚫고 들어와 피부를 난도질하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를 훌쩍 넘겨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한계치를 초과한 신병들의 대열은 뱀처럼 길게 늘어지며 끊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걸음걸이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흐느적거리며 오직 본능에 의존해 앞사람의 발자국만을 쫓고 있었다. 따뜻한 지프차 안에서 히터 바람을 쐬고 있던 박민석 대위는 차창 밖의 지옥 같은 풍경을 마치 영화 감상하듯 지켜보며 자신의 명령 하나에 수십 명의 인간이 고통받는 모습에서 가학적인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선두와 후미의 간격이 벌어진다며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고 낙오자가 발생하면 연대 책임으로 전원 얼차려를 부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지위는 군인의 기백을 키우는 훈련이 아니라 자신의 비틀린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때 대열 중간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105번 훈련병이 눈밭으로 힘없이 고꾸라졌고 그녀의 쓰러진 몸 위로 순식간에 눈이 쌓이며 마치 시신처럼 변해가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다. 주변에 있던 동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105번 훈련병은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얼어붙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고갈이 아니라 급격한 체온 저하로 인한 쇼크 상태가 분명했기에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급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민석은 차에서 내리기는커녕 확성기를 통해 엄살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쓰러진 병사를 부축하느라 대열이 멈추자 격분하여 운전병에게 경적을 울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신병들이 춥고 힘들어서 꾀병을 부린다고 단정 짓고는 만약 3초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군기 교육대에 보내 영창을 살게 하겠다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말을 내뱉었다.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그의 태도는 악마 그 자체였으며 신병들은 절망감에 휩싸여 오열하며 쓰러진 동기의 이름을 애타게 부를 뿐이었다. 강지우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지만 눈앞에서 전우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그녀의 신념과 정의감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즉시 대열을 이탈하여 쓰러진 105번 훈련병에게 달려갔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을 확인하며 저체온증의 진행 단계를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 특수요원 시절 습득했던 전장 응급처치 매뉴얼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주변의 동기들에게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인간 벽을 만들라고 지시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박민석은 강지우가 자신의 명령도 없이 대열을 이탈하여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분노를 느꼈고 당장 차문을 박차고 나와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을 휘두르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감히 훈련병 주제에 교관의 통제를 무시하고 훈련 분위기를 망친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쓰러진 병사를 향해 군화발을 들어 올리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는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려 했다. 조교들조차 대위의 광기 어린 행동에 겁을 먹고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강지우는 박민석의 군화가 동기의 몸에 닿기 직전 몸을 날려 그 앞을 가로막으며 105번 훈련병을 감싸 안았고 그녀의 등 위로 박민석의 지휘봉이 매섭게 내리꽂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민석을 정면으로 올려다보았는데 눈보라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서늘하고 공허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죽음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기세였으며 단순히 노려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포식자의 시선이었다. 박민석은 지휘봉을 다시 휘두르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강지우의 눈빛에 압도되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덜미를 움켜쥐는 듯한 숨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병사들을 괴롭혀왔지만 이런 종류의 섬뜩한 눈빛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본능적인 위기경보가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계급에 대한 두려움이나 복종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무언의 경고만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어 박민석의 등줄기에 식은땀을 흐르게 만들었다.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긴장된 정적 속에서 강지우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현재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니 즉시 후송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이대로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중대장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보고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박에 가까웠고 논리 정연하고 차분한 어조는 박민석으로 하여금 그녀가 평범한 신병이 아님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민석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사망사고라는 단어가 주는 현실적인 공포가 그의 광기를 잠시나마 억누르게 만들었다. 결국 박민석은 씩씩거리며 지휘봉을 거두고는 운이 좋은 줄 알라며 비겁한 핑계를 대고 조교들에게 무전을 쳐서 의무 차량을 호출하라고 신경질적으로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다른 병사들을 몰아세웠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가 방금 느꼈던 공포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의무 차량이 도착하여 105번 훈련병을 싣고 떠나는 동안 강지우는 멀어져가는 차량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며 박민석의 뒷모습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병들 사이에서는
강지우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녀는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자와 같은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그녀의 모습은 지쳐가던 동기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반격의 불씨가 되었다. 박민석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파멸로 다가올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행군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무조건적인 복종 대신 살아남아서 이 부당함을 증언하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강지우는 대열의 중심에서 묵묵히 걸으며 박민석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고 특히 방금 전의 살인 미수 행위는 내일 열릴 재판에서 그를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스모킹 건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강지우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은 그 어떤 추위로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은 더욱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강지우는 동기들을 독려하며 서로의 팔을 잡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내려오도록 유도하는 기질을 발휘했다. 그녀는 박민석이 타고 있는 지프차의 타이어 자국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가 긴장하여 브레이크를 자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비웃음을 날렸다. 천하의 악질 대위도 정체불명의 공포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직감하고 사냥꾼으로서의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목에서 박민석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또다시 군가를 시켰지만 이번에는 병사들의 목소리에서 두려움보다는 악에 바친 함성이 느껴져 오히려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뒷자리에 앉은 조교들의 눈치를 살피며 헛기침을 해댔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텀블러에 담긴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강지우는 그런 그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지휘관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옥 같았던 야간 행군은 끝이 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강지우는 퉁퉁 부은 발과 얼어붙은 손을 주무르며 생활관으로 향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내일 아침 펼쳐질 화려한 복수극의 시나리오를 검토하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박민석이 안락한 관사에서 잠들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차가운 관물대 앞에서 자신의 비밀 통신기를 꺼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작업을 조용히 수행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실이 빛을 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강지우는 자신의 진짜 정체인 국방부 직할 수사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박민석의 집무실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밤을 마음껏 즐겨라. 내일은 태양 대신 너의 죄가 하늘을 덮을 테니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폭설이 그친 새벽 하늘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야간 행군이 끝나고 부대 위병소를 통과할 때 동력 하늘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신병들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 젖은 전투복은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고 감각을 잃은 발을 질질 끌며 연병장에 들어서는 모습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패잔병의 행렬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따뜻한 차 안에서 내린 박민석 대위는 피로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생기가 넘치는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의 가학적인 욕망이 충족된 것에 대한 희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박민석은 해산 명령을 내리기 직전까지도
병사들을 눈 쌓인 연병장에 세워두고 오늘의 훈련이 너희들의 나약한 정신머리를 뜯어고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추위에 떨며 흔들리는 병사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앞으로도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지 오늘 같은 밤을 선물해 주겠다고 비열하게 협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지만 이미 영혼까지 탈진한 신병들의 귀에는 그저 악마의 저주처럼 들릴 뿐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생활관으로 들어선 신병들은 관물대에 기대거나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내부는 순식간에 땀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절망적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젖은 군화를 벗겨내자 동상으로 검붉게 변한 발가락들이 드러났고 여기저기서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며 생활관은 흡사 야전 병원의 참혹한 풍경을 연상케 했다. 조교들조차 이 참담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돌렸지만 박민석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의무대를 부르거나 상부보고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부르튼 발을 능숙하게 마사지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한편 주위를 둘러보며 동기들의 상태를 살피고 심각한 부상자가 없는지 체크하는 냉철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육체 또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지만 정신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롭게 깨어 있어 지금 이 작전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최적의 타이밍임을 계산하고 있었다. 모두가 고통과 피로에 정신이 팔려있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녀는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위장 용품 속에서 초소형 통신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한편 중대장실로 돌아온 박민석은 젖은 전투화를 벗어 던지고 난로 옆에 앉아 위스키 잔을 채우며 승리감에 도취해 혼자만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병들의 길을 완벽하게 꺾어 놓았다고 확신하며 이제 이 부대 안에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훈련 일지에 야간 전술 보행 훈련 실시라고 거짓 내용을 기입했고 부상자나 가혹 행위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다. 박민석은 내친 김에 당직 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일과 시간까지 병사들을 깨우지 말라고 지시하며 마치 자신이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는 병사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밤새 일어난 참혹한 꼴을 다른 부대 간부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얄팍한 수작이자 시간 벌기에 불과했다. 그는 술 기운이 올라오자 소파에 몸을 파묻고 킬킬거리며 웃었고 특히 강지우가 자신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을 떠올리며 묘한 정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화장실 가장 안쪽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암호화된 통신망에 접속하여 밤새 수집한 데이터들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박민석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 행군 도중 촬영한 가혹행위 영상, 그리고 GPS로 기록된 비상식적인 이동 경로 데이터가 본부 서버로 빠르게 업로드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전속률 막대가 100%에 도달하는 순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것이 박민석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몇 초 후 단말기 화면에는 국방부 직할 특별수사단의 승인 코드가 담긴 짧고 명료한 답신이 도착하여 그녀의 작전이 성공했음을 알렸다. 코드 레드 발령, 증거 확보 완료, 즉각적인 체포 및 군사재판 구성을 승인함, 디데이 유경, 작전명 심판의 철퇴. 메시지를 확인한 강지우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즉시 단말기의 데이터를 소거하고 전원을 차단하여 완벽한 보안 상태를 유지했다. 강지우가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동기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둘씩 잠에 빠져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잠꼬대는 공포에 질려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떤 동기는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며 흐느꼈고
또 다른 동기는 헛손질을 하며 보이지 않는 채찍을 피하려는 듯 몸을 움츠려 박민석이 남긴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하게 했다. 강지우는 잠든 동기의 이불을 덮어주며 내일 아침이 되면 너희들을 괴롭히던 악몽이 현실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속으로 맹세했다. 술에 취해 잠든 박민석은 꿈속에서도 자신이 장군으로 진급하여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는 환상에 빠져 있었으나 현실은 그의 머리 위로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빈술병과 엉망으로 작성된 훈련 일지는 그의 방탕함과 무능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물로 남겨져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이번 눈은 세상을 덮어버리는 눈이 아니라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기 위한 정화의 눈처럼 고요하고 엄숙하게 내리고 있었다. 새벽 5시 부대 주변의 숲속과 도로에는 군용 트럭과 헌병대 차량들이 헤드라이트를 끈 채 은밀하게 집결하여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헬리콥터 탑승장에서는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블랙호크 헬기가 로터를 회전시키며 이륙 준비를 마쳤고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오직 한 사람 박민석 대위와 그가 구축한 부패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작전의 일환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지우는 잠시 눈을 붙이려 누웠지만 다가올 결전의 시간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인해 정신은 더욱 맑아져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군법에 의해 가장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한다는 신념을 되새겼. 내일 그녀는 더 이상 힘없는 훈련병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의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관으로서 박민석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먼동이 터우며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지만 부대 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박민석은 숙취로 인한 두통을 느끼며 뒤척였지만 자신이 맞이할 아침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지우는 감았던 눈을 뜨며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여명을 바라보았고 이제 사냥터의 문이 열리고 사냥개가 풀릴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새벽 6시 정각 고요하던 산악부대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평소의 기상 나팔 소리가 아니라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창문을 요란하게 흔드는 강력한 진동이었다. 숙취로 인해 찌뿌둥한 몸을 뒤척이던 박민석 대위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한 착각에 휩싸여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아직 술이 덜 깬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 어떤 미친 조종사가 비행 금지 구역인 부대 상공을 저공 비행하는 것이라 짐작하며 당장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징계하겠다고 소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본 순간 그의 입에서는 욕설 대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헛바람 소리만이 새어나왔고 혈관 속의 알코올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듯한 충격에 얼어붙고 말았다. 연병장 상공에는 검은색 도장을 한 육군 본부 직할의 블랙호크 헬기 3대가 위압적인 자태로 선회하며 눈보라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 기류는 쌓여있던 눈을 사방으로 흩뿌리며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강화하는 검은 제복의 병력들은 일반 보병이 아닌 특수훈련을 받은 헌병 특별 임무대원들이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기계처럼 정교하고 신속하여 순식간에 본부 중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박민석은 자신의 눈을 비비며 이것이 혹시 상급 부대의 예고 없는 기습 훈련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총구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붉은색 표식과 살벌한 분위기는 이것이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임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다. 생활관의 신병들도 요란한 굉음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창문에 매달려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자 박민석이 있는 본부 건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검은 제복의 군인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혼란에 빠진 동기들 사이에서 오직 강지우만이 침착하게 침상에 앉아 전투화 끈을 메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처럼 차분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녀는 창밖을 힐끗 쳐다보며 작전팀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음을 확인했고 이제 곧 시작될 쇼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고 연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통화 연결음 대신 먹통이 된 신호음만이 들려와 외부와의 통신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알렸다. 공포가 엄습해오기 시작한 그는 급하게 전투복 상의를 걸치고 권총을 챙기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탄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평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와 가혹 행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설마 고작 신병 몇 명 굴린 것 때문에 헬기까지 동원되었을 리는 없다고 애써 부정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굳게 닫혀있던 중대장실의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박살나며 들이닥친 헌병들의 모습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방탄 헬멧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헌병 대원들은 박민석이 뭐라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엎드려 뻗쳐시켰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박민석 대위 기관을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92조 추행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의 목소리는 감정이 섞이지 않아 더욱 무겁고 차갑게 들렸으며 박민석은 바닥에 짓눌린 채 이건 모함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대원들의 악력 앞에서는 무력한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지휘관이라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미 계급장과 명찰이 뜯겨나가는 수모를 겪으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연병장에는 헬기의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거대한 천막과 임시 구조물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야전에서 즉결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이동식 군사 법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트럭에서 내린 법무관들과 속기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고 대한민국 국기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개양대에서 펄럭이며 이 자리의 엄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삭막한 연병장 한복판에 세워진 심판대는 마치 고대 원형 경기장을 연상케 했으며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공권력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었다. 박민석은 양팔이 붙들린 채 속옷 차림에 전투화만 신겨진 굴욕적인 모습으로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왔고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이 꿇리는 순간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신병들은 조교들의 통제하에 연병장으로 집합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어젯밤의 지옥 같은 행군으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인원들이 많았지만 헌병들은 의무병들을 대동하여 부축하게 하는 등 박민석과는 대조적인 인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강지우는 대열의 중간에 서서 천천히 걸어나가며 무릎 꿇고 있는 박민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보다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증거물이 담긴 USB를 꽉 쥐며 이것이 박민석의 심장에 꽂힐 결정적인 비수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신병들과 기관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헌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헬기장 쪽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문이 열리고 내린 인물은 별 2개가 박힌 성판을 단 소장 계급의 장군이었으며 그의 등장은 박민석으로 하여금 공포를 넘어선 절망감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대 내 부조리 차원을 넘어 군 수뇌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대 사안임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장군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민석을 향해 꽂히자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떨구며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다. 장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침통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지휘관은 더 이상 군인일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의 목소리는 앰프를 통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추위에 떨고 있던 신병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를 지피며 억울함을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박민석은 장군의 발치에 엎드려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장군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즉시 특별 군사 재판을 개정할 것을 선언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전시 상황에 준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악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법무장교들이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박민석의 혐의들이 하나씩 열거되며 연병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는데 그 내용은 성추행 직권, 남용, 횡령, 폭행 등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범죄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았다. 신병들은 웅성거리며 박민석을 손가락질했고 기관병들조차 자신들이 모시던 중대장의 추악한 실체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배신감을 느꼈다. 박민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가 있냐고 악을 썼고 자신은 부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을 뿐이라고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발버둥쳤다. 그때 재판장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인과 증거가 있음을 알렸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증인석을 향해 집중되는 순간이었다. 박민석은 이 부대 안에서 누가 감히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대열 속에서 조용히 손을 들고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당당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신병들은 158번 훈련병이 왜 저기로 나가는지 의아해하며 숨을 죽였고 박민석은 설마 하는 표정으로 다가오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지우가 단상 아래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장교가 그녀에게 경례를 붙이며 정중하게 그녀의 외투를 받아들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훈련병의 야전 상의를 벗어 던지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훈련병의 활동복이 아니라 국방부 직할 수사단의 정복이었고 그녀의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신병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민석은 마치 귀신을 본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떡 벌린 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박민석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마이크를 잡아 자신의 소속과 관등 성명을 또렷하게 밝히며 이 모든 것이 위장 수사였음을 공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특별수사 1팀장 소령 강지우, 지금부터 피고 박민석의 여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 죄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말이라기보다는 썩어빠진 권력을 향해 내려치는 정의의 철퇴와도 같았으며 박민석의 파멸을 확정짓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 빛은 강지우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계급장을 더욱 눈부시게 비추며 영웅의 탄생을 알리고 있었다. 박민석은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강지우가 꺼내든 증거물들과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뒤늦은 후회와 공포에 휩싸여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강지우는 냉철하게 재판부를 향해 첫 번째 증거 제출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고 연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어젯밤 박민석의 만행이 담긴 영상이 재생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뀐 채 잔혹하고도 통쾌한 심판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연병장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헬리콥터는 여전히 상공을 선회하며 위압감을 조성했고 지상에서는 중무장한 헌병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서며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강지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박민석을 감옥으로 보내기에 차고 넘치는 양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군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투쟁의 서막이었으며 그 중심에 강지우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서 있었다. 연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전원이 켜지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어젯밤의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시선이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영상 속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식수대 뒤편의 어두운 구석에서 158번 훈련병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박민석의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저질스러운 음담 패설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계급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비열한 목소리가 고성능 앰프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신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막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라고 우기던 박민석의 주장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성범죄의 증거였다. 박민석은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해갔고 밧줄에 묶인 채 몸을 비틀며 저건 조작된 영상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요즘 기술로 저런 영상 따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재판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피고인에게 정숙을 유지하라고 경고했고 법무관들은 박민석의 발악을 무시한 채 영상의 메타데이터와 원본 무결성 검증 자료를 화면에 띄워 증거의 효력을 법적으로 입증했다. 강지우 소령은 차분한 표정으로 단상 아래로 내려와 박민석의 바로 앞까지 걸어갔고 그녀의 군화 발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묵직하고 위협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박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 영상은 국방부 특수 장비로 촬영된 것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당신의 지문과 타액이 묻은 피복 또한 증거물로 확보되어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추궁 앞에서 박민석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폭풍우였다. 이어서 화면이 전환되자 어젯밤 죽음의 행군 장면이 재생되었는데 이번에는 드론과 강지우의 헬멧 캠으로 촬영된 다양한 각도의 영상들이 교차 편집되어 현장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쓰러진 병사를 향해 군화발을 들어 올리는 박민석의 모습과 의무후송을 거부하며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관람석에 앉아있던 다른 부대 간부들조차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지휘관으로서의 판단 미스를 넘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행위였으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악마의 민낯이었다. 강지우는 영상을 일시 정지시키고 마이크를 잡은 뒤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신력 강화 훈련이 실제로는 자신의 사적인 보복,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불법적인 가혹 행위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군 인권 규정과 야외 훈련 안전 수칙 조항들을 하나하나 읊으며 박민석이 어긴 법규들을 나열했고 그 목록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듣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신병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결코 정당한 훈련이 아니었음을 확인받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복받쳐 올라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궁지에 몰린 박민석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오직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팔이 전략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요즘 신병들이 너무 나약해서 조금만 힘들어도 엄살을 부리기에 강하게 키우려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충정을 몰라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오히려 병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재판석에 앉아있던 장군조차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헛기침을 해대어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파랑은 얼어붙었다. 강지우는 박민석의 뻔뻔한 변명을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소매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 들어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박민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최후의 히든카드였다. 그녀는 단순히 가혹행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피고인의 탐욕과 비리에 있음을 밝히겠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화면에는 박민석이 지난 2년 동안 군수품 납품 업체와 결탁하여 빼돌린 난방유와 방한 장비 리스트, 그리고 차명 계좌로 입금된 뇌물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가 엑셀 파일 형태로 띄워졌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하자 강지우는 목소리를 높여 어젯밤 병사들이 추위에 떨며 동상에 걸릴 뻔했던 진짜 이유는 피고인이 지급되어야 할 방한복과 핫팩 예산을 착복하여 질 낮은 싸구려 제품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난방유를 빼돌려 시중에 되파는 바람에 내무반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병사들을 밖으로 내몰아 혹독한 훈련을 시킨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분노했고 박민석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박민석은 자신의 비밀 장부가 공개되자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을 떨며 저것은 내 것이 아니라 행정보급관이 꾸민 일이라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추태를 부렸다. 하지만 강지우는 이미 행정보급관의 자백 진술서와 녹취록까지 확보해둔 상태였고 박민석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때마다 더욱 확실한 증거로 그의 퇴로를 차단해버렸다. 이제 박민석은 단순한 파렴치한을 넘어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운 중범죄자로 전락하여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피고인을 향해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며 부하들을 사지로 내몬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고 엄중하게 꾸짖었다. 박민석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그의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다. 강지우는 비굴하게 엎드린 그를 내려다보며 당신 같은 사람이 지휘관으로 있는 한 우리 군의 미래는 없다며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앉아있던 피해 병사들을 바라보며 이 재판은 단순히 박민석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군인의 명예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떨고 있는 105번 훈련병에게 다가가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를 건넸고 당신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병들은 강지우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계급의 차이를 넘어선 전우애가 뜨겁게 피어올랐다. 검찰관으로서의 모든 신문을 마친 강지우는 재판부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며 피고인 박민석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단호한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마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의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고 그 결연한 의지는 지켜보는 모든 장병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어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재판장과 판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연병장에는 판결을 기다리는 긴장된 정적만이 감돌았다. 박민석은 헌병들에 의해 다시 일으켜 세워졌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짐짝처럼 들려있는 꼴이 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은 불명예와 치욕으로 점철된 채 막을 내리고 있었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계급장은 이제 죄수 번호로 대체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마치 정의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고 눈 덮인 산봉우리들은 말없이 이 역사적인 심판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그녀의 임무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석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더 큰 세력을 경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슴속에 새겼다. 연병장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던 썩은 냄새는 사라지고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가 채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제 재판장의 최종 선고만이 남아있는 순간 연병장에 모인 수천 개의 눈동자는 단상 위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눈을 감고 지난밤의 고통과 신병들의 눈물을 떠올리며 부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이었다. 재판장이 마침내 판결문을 손에 들고 일어서자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지우는 눈을 뜨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고 박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만을 응시하며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문, 피고인 박민석을. 재판장의 근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흐르기 시작하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재판장의 엄숙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세상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은 피고석의 박민석에게 집중되었다. 피고인 박민석을 군형법 위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5년에 처하며 즉시 제적하고 불명예 전역 조치한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박민석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고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과 함께 비명에 가까운 괴성이 터져나와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영광과 권력이 단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감옥의 철창만이 남은 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발작적으로 몸부림쳤다. 헌병들이 박민석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낚아채며 끌고 나가려 하자 그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재판장을 향해 한 번만 선처해달라며 비굴하게 애원했고 심지어 강지우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주태를 보였다. 그의 계급장이 뜯겨나간 군복은 이제 죄수복보다도 못한 누더기처럼 보였고 한때 부대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절대 권력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짐승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신병들은 그 처참한 몰골을 지켜보며 비로소 자신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있음을 실감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해방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박민석이 호송차에 실려 짐짝처럼 던져지고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연병장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며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고통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이 뒤섞인 정화의 눈물이었다. 강지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흐느끼는 신병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려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를 건네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철한 수사관이 아닌 상처 입은 전우들을 보듬어주는 든든한 지휘관이자 언니의 모습으로 그들 곁에 머물렀다. 조사 본부장인 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군 수뇌부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즉시 새로운 중대장을 임명하여 부대를 정상화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장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약속은 군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던 신병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고 그들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군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헌병들이 철수 준비를 하는 동안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158번 훈련병이 아닌 소령 강지우로서 신병들 앞에 다시 섰다. 그녀는 정복 차림으로 단정하게 서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여러분을 속인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더 큰 악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신병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었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열었다. 강지우는 신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어젯밤 여러분이 보여준 인내와 전우에는 그 어떤 특수부대원들보다도 강인하고 훌륭했습니다. 라고 격려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었다. 그녀는 박민석이 여러분을 약하다고 비난했지만 진짜 약한 것은 권력 뒤에 숨어 타인을 괴롭히는 그자였으며 끝까지 버텨낸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 말은 상처 입은 신병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승리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눈빛을 빛냈다. 어젯밤 저체온증으로 쓰러질 뻔했던 105번 훈련병이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와 강지우의 손을 꼭 잡고 생명의 은인이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지우는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앞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젯밤을 기억하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강지우를 둘러싸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짧지만 강렬했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듯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본부에서 파견된 전문 의료팀이 도착하여 동상과 타박상을 입은 병사들을 정밀 검진하고 따뜻한 음료와 담요를 제공하며 신속한 구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연병장 한쪽에는 야전 취사 트레일러가 설치되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었고 꽁꽁 얼어붙었던 병사들의 몸과 마음은 비로소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강지우는 병사들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헬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블랙호크 헬기의 로터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고 강지우는 탑승하기 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머물렀던 부대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하얗게 눈 덮인 연병장과 낡은 막사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갈 병사들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녀의 눈동자에 각인되었다. 이곳에서의 기억은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정의와 전우에는 그녀의 군인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또 하나의 훈장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헬기에 오르려 할 때 연병장에 있던 모든 신병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헬기장을 향해 돌아섰고 가장 경건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복종의 표시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최고의 예우이자 가슴 벅찬 송별의 인사였다. 강지우는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 또한 정중하게 거수경례로 화답하며 그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자 지상의 풍경은 점점 작아지며 하얀 설원 속에 하나의 점으로 변해갔지만 그곳에 남겨진 뜨거운 열기만큼은 식지 않고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듯했다. 강지우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굽이친 산맥과 끝없이 펼쳐진 눈밭을 바라보며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박민석 같은 악이 존재하겠지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뇌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헬기의 창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찾아온 듯 평온하고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다. 기내의 무전기에서 다음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본부의 지시가 들려왔고 강지우는 헤드셋을 고쳤으며 짧고 명료하게 수신 완료,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에게 있어 휴식은 사치였고 정의를 수호하는 임무는 끝이 없는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고 다음 타깃이 누구든 간에 반드시 찾아내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사명감으로 전신을 무장했다. 헬기는 눈부신 태양을 향해 비행하며 구름 속으로 사라져 갔지만 강원도 산골짜기의 작은 부대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정의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눈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신병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박민석이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고 그 흉터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어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